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5년 12월 17일이고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영상들을 좀 봤습니다. 기후에너지부 산자부 보고하는 장면, 자 거기서 제 어떤 관찰, 이 데이터와 합쳐서 이렇게 겹쳐서 보니까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었구나. 특히 이제 기존의 대형 원전 세력하고, 그들은 사실은 이제 이재명도 상당히 좀 버거워한다 이런 느낌을 제가 좀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그들 입장에서는 퇴로가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사항전. 그리고 그들의 관성,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국토부도 보면은 희한한 일 많았잖아요, 그죠? 철도공단인가? 그게 저기 KTX하고 또 다른 회사 하나 분리된 거 다시 합치는 그 과정. 그리고 또 철도 차량 주문했다가 희한한 일 생긴 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공세적으로 이재명이 나섰는데, 그거는 왜냐하면 보통 민간인들도, 우리 보통 사람들도 쉽게 늘 사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그렇게 썩은 게 있다. 네가 오래 한 대통령은 5년, 우리는 훨씬 더 오래 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이 원전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더 상황이 심각하다. 뿌리가 훨씬 깊다. 예, 다루는 덩치도 엄청나다. 수십 년간 바깥으로 노출되지 않고 자기들끼리 해왔다. 정권이 바뀌면 정권을 교체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옛날 수동 카메라, 소위 말하는 SLR이라는 거 써보시면 분 아시겠지만, 50mm, 80mm, 100 몇십 밀리, 이런 거는 렌즈를 갖고 다니면서 카메라 본체에다가 렌즈를 교체를 하죠, 이렇게. 근데 렌즈가 너무 커지면, 렌즈가 주인이고, 가격도 그렇죠. 무게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본체가 주에서 부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쉬운 게임이 아니다, 이게. 자, 한번 그런 이야기 좀 드려보고, 그간 또 오늘 제가 제 눈에 띄었던 중요한 일, 업데이트 할 부분들, 또 묘하게 또 연결이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왜냐면 중요한 일들은 서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것을 이재명이 모른 채 하고, 다 짚었다, 확인하는 부분이 좀 있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세요. 제가 드리는 이제 기초 자료를 가지고. 예. 자, 어제 제가 이런 내용 말씀드렸죠. 예, 미성락이 미국 출장을 갑자기 간다는데 왜 가지? 예, 이거는 대북 관계 개선, 즉 북미 회담을 중재하기 위해서 간다. 여기서 우리가 대화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믿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재명이 트럼프하고 에이펙에서 왔을 때 북한과의 미팅이 불발된 데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거든요. 이재명이 그 말 우리가 중재를 한다는 것이고, 그 중재는 우리를 가운데 끼우지 않고서는 북미 간의 대화는 안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거쳐서 가게 돼 있는 거고, 그걸 우리한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 트럼프 일기에서 김정을 여러 차례 만날 때도 가운데는 문재인이 끼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갓설이라고 제가 짐작을 했던 바가 있어요. 이제 오늘 당장 후속 기사가 좀 났더군요. 볼까요? 이라가 미국인 것 같아요. 미성락 핵잠 위한 한미 별도 합의 가능성을 협의한다. 제목 자체가 오락가락하죠. 예. 이것은 이걸 쓰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썼다, 기사 제목을.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 실제 중요한 일은 묻어 있다. 어제 말씀드렸죠. 저런 거 정도는 안 간다. 이미 우리는 대통령 입에서 몇 번이나 핵 추진 잠수함 한다, 그리고 트럼프의 말과는 달리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 이야기 했잖아요. 결론 난 거예요. 그럼 문서화 시켜라. 문서화도 그게 된 것 같거든요. 네, 이건 핑계라는 것이 농후하고 기자도 알고 있다, 이런 느낌을 좀 받죠. 핵심 내용 이런 거죠. 정리한 겁니다. 어쨌거나 이게 이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고, 핵추진 잠수함, 그 다음 북미 간 대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논의도 진행할 뜻을 내비쳤다. 이게 진심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짐작을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갈만하죠. 예.
자, 그래서 이 위성락의 말을 쌍따옴표로 인용한 겁니다. 남북보다는 미북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은 더 열려 있는 것이고, 지난번 경주에서도 트럼프가 계속 미북 정상간 접촉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신 걸 알 수 있었다. 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우리는 좀 전진하고 또 그다음 국민의힘 계열이 되면 좀 빨아먹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을 때 편한 것은 거짓말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애둘르는 경우 종종 있어요. 그래서 파악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여기 볼까요? 남북보다는 미국 가능성이 더 열려 있고, 이것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한반도 정세가 남북 소통이 되려면은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과 휴전을 한 상대방은 미국이거든요. 우리가 아니고. 그건 좀 왠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말은 미국 가능성이 더 열려 있는 것은 미국 가능성이 이제 실현이 되면은 남북 대화는 바로 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예제예요. 네. 자, 이것이 방미 목적이다. 자, 그러면은 보통은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할 걸, 내년 중반, 1년 뒤에 할 걸 지금 가서 조율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트럼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어요. 트럼프 인기,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한두 달이다. 추운 겨울이라도 한다. 이런 신호로 지금 읽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제 라오스의 여든이 넘은 최고 지도자가 추운 겨울에 한국을 방문한 것처럼. 네. 왜냐하면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타이밍이에요. 예. 또 우리는 내년 6월 달에 그게 있잖아요. 중요한 선거죠. 지방선거. 예. 그래서 뭐 대충 이 정도 좀 확인을 하고 하게 되고요. 자, 오늘 나왔더라고요. 마침 12월 8일부터 14일간 모닝 컨설트에서 지지율 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 보면 트럼프가 41% 지지 정책에 대해서 52%가 부정. 자, 이것은 지난달보다 조금 내려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거 분명히 안 좋은 신호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게 40% 이하로 떨어지면 되게 위험해요. 마지노선을 40%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옛날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이 초반에 등장해서 36%까지 지지율이 곤두박질 쳤었거든요. 그때 민주당 내부에서 탄핵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거 좀 위험한 겁니다. 예, 다음 달쯤 되면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엄청나게 급하다는 겁니다. 예, 우리보다 조금 더 급한 건 미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제 이재명이 58% 지난달하고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내에서 60을 넘었니, 뭐 61이 됐다, 2가 됐다, 다시 몇 % 빠졌다, 이거는 언론이 그냥 조회수 올리려는 장난질에 불과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면 돼요, 이렇게. 똑같잖아요. 예. 자.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상태가 안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 우리는 라오스 대통령을 초빙해서 아세안의 현안에 대해서 발을 담그기 시작했고, 대북 북미 간의 대화를 조율하기 위해서 즉 그것은 우리가 북한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미국하고 같다. 이야기를 하러 갔다. 이거는 우리하고 미국하고 타이밍이 똑같은 거예요. 자, 그것은 우크라이나전이 종전이 무르익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갑자기 지난번 그 주한 미국 대사였던 골드버그가 갑자기 인터뷰를 막 여러 개 하면서 MBC에 막 기사를 실어 날랐어요. 어제. 그러면서 계엄의 밤에 있었던 것을 많이 까발려서 전부 다 까발리진 않았죠. 저는 이거 보고 드는 생각이 김어준하고 뭐 한동훈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한쪽이 미국이구나.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뭐 뒤통수 맞았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전부 다 미국도 따돌렸다. 그런데 왜 딱 위성락이 북한을 미국에 협의를 하러 갔는데 왜 골드버그가 이걸 까발리냐. 딱 이 타이밍에 술 상관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내란 세력이 제압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재판이나 여러 기타 등등에서 미국이 힘을 보탠다? 왜? 미국도 깜짝 놀랐으니까, 윤석열 때문에. 미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뻔했으니까, 윤석열 때문에. 그런데
그 힘을 지금 남한의 행정부가 남한의 민주당 정권이 제압을 잘 못하고 있느냐? 내란 세력에? 왜? 그건 아니죠. 이재명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견고하거든요. 그러면은 골드버그가 여기서 굳이 윤석열 세력을 누르기 위해서 이 말을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 타이밍에 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왜 위성락이 미국에 가는 딱 그 타이밍에 이걸 했을까? 이것은 북한에 대한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북한이 어떤 의심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것도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나 윤석열을 활용해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려고 미국이 작전을 쓰지 않았느냐, 그런 의심을 저는 북한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그게 아니다라고 사실관계의 많은 부분을 미국이 드러냈다고 봅니다. 여러분 다른 이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일단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거든요. 예, 자, 요거는 이 정도 업데이트 하고요. 오늘도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제 보니까 어제 난 것 같아요. 어제 MBC에서 생방송으로 보냈던데, 경남에서 K방산 미래핵심 포럼이라는 곳에서 하나 오션의 특수선 사업부, 즉 군함 만드는 곳에 상임 고문이라는 사람이 어디 가서 이런 발표를 했어요. 그 발표 자료 중에 제가 하나 가져온 겁니다. 자기 자신들을 홍보하는 건데, 보면 장보고 3, 배치 1, 배치 2, 배치 3 이제 우리 동그라미 쳐놨죠. 이거 저기 2025년 마덱스에 나왔던 그 디자인이 이거라는 겁니다. 준비를 해오고 있었고, 이렇게 적혀져 있죠. 제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크게 옮겨 적었습니다. 추진 방식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 결정이 진행 중이다. 결정됐죠, 이미. 핵 추진으로 간다고. 근데 이게 부담스러웠던지 여기서는 적진 않았더라고요. 예, 저 디자인입니다. 예, 이거죠. 예, 이게 2025년 마덱스에서 나온 건데 이겁니다. 제가 그때 이걸 보고 핵추진 잠수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은 물론 일단 전체적으로 유선행위라서 좀 고속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 고속을 내기 위해서는 소음이 많이 발생해요. 항상 고속으로 달려야 되니까. 디젤 잠수함은 매복형인데 이건 항상 고속으로 따라다녀야 되니까. 그리고 이것은 공격적인 이제 포지션에서는 항공모함 전단을 따라다니니까 빨라야 돼요. 매복이 아니에요, 얘는. 디젤 잠수함은 근해에서는 딱 좋아요. 매복하고 조용하고 값도 싸고. 그래서 펌프젯, 프로펠러가 아니라 펌프젯을 해야지 소음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 비슷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디자인을 좀 하나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다가 원자력 엔진을 달겠다. 핵 원자로 올리겠다. 원자로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어떤 원자로 올릴 건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기서는 4세대 용융용 원자를 올릴 겁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이제 빌 게이츠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트륨 원자로고, 우리가 이때까지 해왔던 것은 러시아 기술 기반의 나비스무스 원자로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여러 형이 있다는 것도 뭐 전문가들 다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예, 나비스무스는 미국도 러시아도 상용이란다 하여튼 건설 쓰고 있어요. 그걸로 나트륨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나트륨을 좀 밀고 있죠. 빌 게이츠 같은 경우가. 그 둘 중에 하나 들어갈 겁니다. 예, 제가 봐서는 나비스무스일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럼 왜 완성된 지가 여러 해 지났거든요, 이미. 예, 나트륨 원자로는 이제 같이 시작하는 것이고, 근데 상업용으로는 나트륨 원자로가 훨씬 나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미국이 그 표준을 세팅할 것이기 때문에. 자, 그거는 현대중공업도 짝짝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됐고, 그때 제가 이런 추정을 드린 바가 있어요. 이게 전체적으로 상당히 유선행이고 속도를 강조한 그런 디자인인데, 저기에 수평타라고 하죠. 저게 툭 튀어나와 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추정을 드린 바가 있어요. 제가 넣었다 뺐다 할 때 쓸 것 같아요. 급속 부상을 하려면 이것을 펴는 게 낫겠다, 조금이라도. 네, 어쨌거나. 아니면 급속 자망을 할 때도. 그래서 필요할 때만 나와 있겠다. 지금 봐서는 역학적이지 않다. 네, 유체 역학적이지 않다. 그래서 추정을 했는데, 요번에 이제 그 하나 쪽의 데이터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요번에 우리가 새로 개발한 기술들에 저것을 넣었다 뺐다 하는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부분이 있고, 잔망경 우리가 개발했다. 그거는 옛날 정부 과제에서 보였던 부분이에요. 잔망경 기술. 저걸 우리가 수입했던 부분이거든요. 쉽지 않은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잔망경이라기보다는 잔망경 전체를 아우르는 센서류죠. 저기
똑 튀어 올라 있는 함교 부분에 그걸 국산화했다는 거고, 또 의뢰 발사관, 우리가 디젤 잠수함 같은 경우, 크게 작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의뢰 같은 것이 동력을 일단 발생시킨 다음에 그냥 문을 열고 나가는 거예요. 물을 채운 다음에 나가는 거예요. 예. 자, 일단 그런 거 의뢰밖에 발사를 못한다는 부분이 있긴 해요. 의뢰 발사관으로도 미사일도 발사하거든요. 자, 그러면 공기를 가지고, 압축 공기를 가지고 얘를 펌프질을 팡 해서 확 밀어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일단 수직 발사관에서도 그 기술을 쓸 거예요. 기본적으로 툭 밀어내서 밀어 올리는 부분. 그러려면 이제 출력도 좀 올라가야 되고 추가 장비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커져야 된다.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 기술도 국산화했다. 아마 외국하고 기술 제휴를 했든지 기술을 도입을 했든지 그럴 겁니다. 수직 발사관도 마찬가지. 그 영국 회사 이야기 이름이 나오는 거잖아요. 가끔 여기저기서. 자, 그런 부분들이 국산화됐다. 그래서 이 디자인이다. 여기다가 원자로 올린다. 원자로는 2, 3년 만에 만들 수 있나? 얘들은 지금 설비를 확충해가지고 1년에 3대 5척, 3척, 5척까지 만들겠다고 하나 보시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수출까지 포함해서. 원자로 지금부터 개발한다? 택도 없는 소리죠.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트륨 원자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것은, 그거보다 우리가 준비해왔던 게 훨씬 빠르다. 검증도 다 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재명이 질문한 부분하고 질문한 부분에서 기존의 원전 세력들이 대답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이재명이 이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간접적인 맥락을 말씀드려 볼게요. 자, 김현종이 문재인 정부 때 KBS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핵 추진 잠수함을 보유한다. 심지어 한미 원자력 협정 고칠 필요까지도 없다. 그런데 지금 위성락이 미국 출장과 목적이 그거잖아요. 추가 협의를 해야 된다. 안전하겠지만 굳이 필요는 없다. 왜? 20% 이하의 전홍축 연료를 쓸 것이기 때문에 무기급이 되려면 90%가 넘어야 돼요. 20% 이하는 지금 뭐냐? 원자력 발전소용으로 수입. 오늘 이제 제가 추가로 파악한 내용은 대부분의 원료를 전 옛날 캐나다 이런 데서 오는 줄 알았거든요. 요즘은 전부 다 러시아에서 온다고 그래요. 연료가. 아마 가격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문제 가지고 위성락이 미국까지 날아갈 게 아니다. 그래서 그건 뻥이다. 그럼 남은 건 뭐냐? 남북대화, 북미대화 그거다. 전홍축 연료를 쓰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래서 차세대 근데 전홍축을 쓰게 되면 연료가 빨리빨리 소모가 되기 때문에 한 10년, 20년마다 잠수함을 쪼개고 연료를 재보충해야 된다. 그러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 잠수함을 짜게 해야 돼요. 거기 뭐 연료통을 탁 빼서 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차세대 고효율 원전을 쓴다고 그것도 이야기했잖아요. 이미. 개발 중이었고. 끝났어요. 그거는 개발이. 그래서 잠수함만 건조만 하면 그러니까 건조에 대한 디자인도 잠수함에 대한 디자인도 나와 있고 장보고 3 배치 3에 대해서 원자력 추진 원자로도 준비되어 있어요. 차세대로. 근데 마침 세상이 바뀌어서 차세대 원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고 미국도 거기에다 배팅을 하는 거예요. 재생 에너지의 한 부분으로서 기존의 대형 원전이 절대 아니고 그걸 가지고 좀 이따가 기사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기존의 소위 말하는 원전 마피아라는 세력하고 정권 쪽에서 경제 TV 이런 쪽에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버티게 해주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요. 근데 근거가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새빨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쉽게 작살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원자력 잠수함에 들어갈 원자로는 차세대 고효율 원전이고 전홍축 연료를 갖고도 돌아가는 것이다. 무기급의 엔진이 아니고 무기급의 원자로가 아니고 저희 핵연료가 아니고 그것은 엄격하게 힘들죠. 자, 거기에 더해서 지금 우리가 미국한테 요구하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위성락이 그것 때문에 갔다 이러면 내가 믿으려고 했어요. 뭐냐? 우리 지금 핵 폐기물 엄청나게 많은 거 그것을 재처리하고 농축하는 거에 대해서 문서화하려고 한다. 그러면 조금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외교부 차원에서 됐잖아요.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핵 연료가 핵 폐기물에 90% 이상이 남아 있어요.
그만큼 비효율적인 현재 원자로예요. 단지 그 조그마함을 태워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가장 저렴한 에너지원으로 되고 있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핵 재처리를 하고 핵 농축을 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요구했고 받아냈어요. 그것은 우리가 20%까지만 농축하겠다는 거예요. 차세대 원전이 나오면 다 20% 원전 20% 이하의 연료를 쓸 거거든요. 농축도 우라늄을. 그러면 우리나라가 핵 연료 생산국이 돼요. 여태까지 골치 덩어리였던 그 핵 폐기물이 정말로 재생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재생 연료가. 그래서 우리 조선업에서 전 세계 조선을 꽉 잡고 있잖아요. 그 현대중공업에서 디자인 나온 것처럼 거기에 차세대 원전을 실어서 배를 팔 건데 한 번 주입하면 40년을 쓸 거니까 배 수명이 다 갈 때까지 딱 넣어주면 되고 그 연료도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 기존의 핵 폐기물을 줄이면서 재처리하고 농축해서 거기다 연료를 장입해서 배를 팔겠다. 그럼 그 배는 배 수명이 끝날 때까지 연료를 재충전할 필요 없다. 이런 컨셉이거든요.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러면 그 향후 들어갈 기름값을 또 여기서는 당연히 환경 규제가 강해질 것이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에 기름을 내야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가스로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그러면 우리 엔진 가격을 훨씬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기존 엔진보다 훨씬 더. 예. 그러면서 우리는 핵 폐기물을 줄이는 거란 말이에요. 따지고 보면 공짜예요. 폐품 활용이니까. 옛날에 돈을 먹던 거잖아요. 이걸 관리를 해야 되고 새로운 시설을 만들어야 되면 행정적으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비용은 싹 다 없어지고 그게 돈으로 바뀐다니까요. 그게 우리 작전이에요. 대단한 작전이죠, 사실은. 네. 우리가 여태까지 작은 나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소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금도 1년 전체 발전량으로 치면 원전이 1위예요. 그 부담이 그걸 우리가 다 받았잖아요. 핵 폐기물이라는 것으로. 그게 전화위복이 된 순간이 되는 거예요. 물론 대형 원전은 끝나겠지만, 자, 이런 말씀드리고, 자, 여기에 볼까요? 여기 지금 서울경제에서 나온 건데,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 뭐 악감정은 없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주가를 상향시키려는 그런 말들을 뱉어내고 있어요. SMR 정의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데, 소형 모듈라 원전이거든요. 원자로. 저게 지금 애매해요, 말이. 그런데 이게 서울경제에서 이야기하는 SMR은 뭐냐면은 기존의 대형 원전은 보통 1기가와트 정도 돼요. 출력이, 전기 출력이. 예, 1기가와트고, 그것을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쓸 수 있게.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잠수함이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원자로예요. 그걸 내서 뭐 100이나 100메가와트나 뭐 200메가와트 이런 크기를 줄인단 말이에요. 자, 그래놓고 90% 이상의 핵연료, 농축 들어가는 핵연료를 쓰죠. 그러니까 30-40년간 재충전 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압 경수로를 가장 많이 쓰거든요. 자, 원자로에서 핵분열을 발생시켜서 그 에너지를 물이 받아요. 예, 가압을 한 물이. 즉 그래서 100도에 끓지 않고 훨씬 높은 온도에 끓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다 머금어요. 그게 열교환기로 가서 전기를 발생시키면 전기기가 똑같아. 그다음부터 터빈을 돌려서 전기를 만드는 거거든요. 크기를 줄인 게 지금 SMR이라고 정의를 하고, 그것은 여태까지 두산이 에너빌리티가 여태까지 계속 해오던 대형 원전을 소형화시킨 거니까 기술적으로 같은 계통이에요. 그래서 대형 원전을 우리가 양보한다면은 원전 마피아 쪽은 이거라도 우리가 챙겨야 된다. 왜 자기들이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이 뭐 AI 이런 것 때문에 몇몇 대기업들이 자체 이제 발전을 위해서 전력이 부족하니까 AI가 전기를 워낙 많이 먹으니까 데이터 센터가요. 전기를 발전원으로서 SMR을 생각하고 있다. 뭐 200메가와트짜리, 300메가와트짜리. 그래서 모듈이라는 것은 붙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메가, 200메가와트가 되면은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는 전부 1기가와트는 돼요. 하나의 원자로 하나에. 그게 뭐 4개도 있고 6개도 있고 8개도 있고 이런 식인데 항상 바닷가에 있어야 돼요. 예, 왜냐하면 터빈을 돌리고 남은 다시 물이 돌아와야 될 때 그걸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식히거든요. 그 물을 원자로 다시 보내기 전에. 예. 그래서 바닷가에 있는 겁니다. 무제한이잖아요. 냉각수가. 그런데
이게 100메가와트, 200메가와트 정도 되면은 강물이나 지하수로도 시킬 수 있어요. 호수로도. 그래서 내륙에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예요. 네네. 그 정도로 하고요. 그래서 SMR, 그래서 미국이 뭐 열 몇 개 정도를 SMR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그중에 기자재, 기본 골조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팔기로 했다 해요. 원자로 다 파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러시아산 핵연료를 미국이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미국 위주로 미국 연료를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 거기에 두산이 발을 담글 수도 있다. 저는 이건 거의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지금 러시아와의 미국 관계가 이 채널을 쭉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지금 미승만이 그것 때문에 갔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곧 끝나잖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그 문제가 됐던 돈바스 지역도 뭐 경제 특구 만들자 이런 이야기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경제가 더 활성화될 거예요, 경제 교류가. 러시아하고 미국이 제재는 없어질 것이고. 이건 거짓말이에요. 러시아산 핵연료? 그걸 그 미국이 뭐 팔지 마, 한국 사지 마 이렇게 하겠느냐? 절대 안 올시답니다. 여기도 두산 에너지가 발을 담글 수 있다? 전혀 근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핵 재처리하고 핵 농축을 미국으로부터 받아냈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무슨 공단이 하나 생기겠죠? 제가 봐서는 지금 그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운전 마피아와 관련된 세력들이 그들 수명을 연장시키고자 한다면 농축과 핵 재처리 이 부분을 물고 늘어져야 돼요. 기존의 수력 원자력도. 왜? 원자는 더 이상 안 지을 거거든요. 화력 발전소도 더 이상 안 지어요. 제가 봐서는. 열병합 발전소도 안 지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네, 그때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점 이 앵커가 이야기하는 건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전부 다. 추론하는 부분도 근거가 전부 다 꽝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그러면? 확신을 가지고. 너희들이 무슨 주식 샀냐? 이런 말 믿고 여러분 뭐 투자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런 거 있는 뭐 경제신문 이런 거 보시고 뭐 하면 안 돼요 전혀. 자, 원전 마피아가 진짜 가슴 아픈 부분이죠. 2024년 그러니까 작년 그 한 달 전이네요. 거의 그 내란 일으키기 신한울 3, 4호기 착공 원전 생태계 정상화시키겠다. 그런데 저거는 말을 그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착공이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예. 그 다음 SMR 등 신규 원전. 여기서 말하는 윤석열이 이야기하는 SMR은 좀 전에 말씀드린 기존의 가압 경수로형을 작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수요가 생길 것 같으니까. 미국이 루마니아인가 어디서 수출했죠. 강물과 지하수, 호수로도 시킬 수 있으니까. 작은 규모로. 그럼 데이터 센터 같은 데는 딱 괜찮다는 거예요. 국가 차원이 아니라. 자,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수요 좀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핵심은 이건 아닙니다. 예. 왜? 안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기존 것을 줄여놓은 것이기 때문에. 예, 똑같은 안전성 문제에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전 세대 거예요. 전 세대 거. 차세대가 아니에요. 차세대가. 그래서 이건 한계가 뚜렷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제 보니까 어디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뭐 김건희하고 큰 부부 싸움을 했다. 내 계획을 다 망쳤다. 운전 마피아 세력도 다 망쳤고 각 부처에서 오랫동안 작전을 써서 해먹으려고 했던 세력들도 기성전결해서 마무리를 5년 안에서 마무리 딱 재면서 딱 그 뒤를 남기지 않고 딱 해먹고 떠나는 그런 계획이었는데 한참 진행 중에 덜컥 주저앉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노출된 거예요. 바깥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몇 번 소개드린 거죠. 문재인 바이든 정상회담 2021년 5월에 나온 건 이 내용 보세요.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 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 즉 차세대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차세대 소형 원전. 대형 원전은 대안이 없어요.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차세대 원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협력하는 것이 시장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협력하고 시장을 만들어내는 것이 자 기술적으로 협의하고 생산하는 것은 우리가 하겠죠. 표준을 만드는 것은 미국이 한다는 겁니다. 이미 역할 분담이 돼 있잖아요. 이게 동맹의 핵심적 징표다. 그렇게 협력하는 것이. 이것을 이재명이 물려받았겠습니까? 안 물려받았겠습니까? 그때 이게 실현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재명이 모르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잠수함에 들어가는 원자로 보면 뭐죠 그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재생에너지를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현재 핵 상황, 원자력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애둘러 조심스럽게 모르는 척 물어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그 사람들의 뿌리가 깊다. 그래서 이번에 기후에너지부 그것은 장관 대답하는 것부터 차관 대답하는 것부터 결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리고 옆에 관련된 기관장들 이야기하는 것도 세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 이것을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만나러 가기 딱 전날인가 전전날인가 빌 게이츠가 딱 찾아오죠. 보니까 이번에 이제 자료 다시 확인하면서 보니까 8월 20일 날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딱 만난 이재명 만난 거예요. 그때 공개된 대화에서 이런 이야기 했어요. 차세대 원전 이야기를 했거든요. 빌 게이츠가 잠깐. 그 뭐 깊숙한 이야기는 비공개로 했겠지만 이재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그 잘하는 회사 많은데. 예, 그거예요. 이미 거기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잠수함용으로 개발한 차세대 원전 거기 여러 회사들이 관여하고 있어요. 자료에 나오는 것만 해도 서너 개 회사들이 돼요. 그런 회사들이 뜨는 거예요. 이제 벤처붐 불면서 전 세계 벤처붐이 죽은 지가 지금 한 20년 가까이 돼가잖아요. 이제 그걸 뜬다는 거예요. 돈이 도는 거예요. 달러로. 벤처붐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게 신재생으로. 그런 회사들이 후보예요. 그런 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그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그럼 국회의장 만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빌 게이츠의 어떤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했죠. 이거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하러 온 거예요. 이번에 이제 트럼프랑 그걸 약속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차세대 원전 신재생 에너지 컨셉으로 가면서 임박했기 때문에 확인 사살하러 온 거예요. 빌 게이츠는. 뭐 이재명도 만만치 않으니까 받아낼 건 확실히 받아내려고 하겠죠.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 만나고 뭐 재계 누구 만난다 이랬는데 보니까 8월 22일 날 이재명 만나고 그 다음 날 현재 관계를 맺고 있는 현대중공업하고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3월 달에 미국의 회동 그때 MOU를 체결했죠. HD중공업이 빌 게이츠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테라파워의 차세대 용융염 원자로를 생산하는 것을 우리가 해주겠다. 3월달, 8월달에 다시 와서 대통령하고 이재명과 이야기하고 내려가서 다시 이야기했어요. 이건 확인 사살이잖아요. 간다는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러면서 이게 HD 현대중공업에서 나온 사보 비슷한 거거든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공급망 확대 및 상업화 진행 상황 점검. 이재명하고 이야기하고 확인하고. 너 이번에 트럼프랑 이야기할 거지? 맞아.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람.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래 확인하고 다시 가서 만나고 가는 거예요. 나트륨 원자로, 용융염 원자로라고 하죠. 지금 그것도 SMR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차세대 SMR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 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돼. 앞으로 SMR이라고 나올 때는 이게 옛날식이에요. 안정성 및 기술 완성도 최고. 차세대라는 것이고 이 대표적인 게 일단은 그게죠. 현재 기존 원전에 비해서 폐기물이 20분의 1밖에 안 나온다. 그 말은 20배 정도 열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래서 20% 이하의 농축도를 갖고도 40년 쓴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길 바랍니다. 현대가 현대중공업 원자로 용기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원자를 우리가 만든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현대중공업 배에 실겠죠. 왜냐? 전 세계 배가 다 바뀔 거니까 이걸로. 자, 전기선은 글로벌 원전 공급망 구축 및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의 마중물이 될 것 같다. 맞죠? 지금 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니고 여기에요. 차세대 원전은. 이겁니다. 이 정도 뭐 거의 뭐 확인이 됐다라고 보고 3월달에 미팅 미국 가서 한 거는 이거예요. HD 현대 테라파워 나트륨 원자로 상업화 위한 제조 공급망 확장 협약. 자, 비슷한 시기에 현대자동차는 수소 연료전지 전용 공장을 울산에 짓겠다 이랬죠. 그겁니다. 그때 윤석열이 낙마하고 흐름에 대해서 다 판단이 섰다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그죠? 예, 흐름에 판단이 다 선 거예요. 이거 시장 되겠구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드버거 전 주한 대사가 왜 이 시점에 위성락이 미국 간 이 시점에 대란의 밤에 있었던 일을 까발리느냐. 미국이 뒤에서 사주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북한한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북한한테. 예. 자, 위성락이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 기후에너지 보산자부 뭐 그런 거 쪽에 대충 보고 하면서 아마 이제 원전 관련 기관들한테 질문을 한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모르고 물어본다는 게 여러분 여기까지 쭉 보셨으면은 느끼실 거예요. 차세대 소형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국방에서도 차세대 원전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미국과 협의했던 내용이고 대통령이 바뀐 트럼프에 왔어도 그것이 더 중요해진다. 왜 지금 차세대 원전으로 넘어갈 전 세계의 세계 질서의 변화가 발생할 시점에 있으니까. 그거는 때보다 중요한 그런 상황인데 집중도가 쫙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재명이 거기에 대해서 모르고 있겠습니까? 기존의 대형 원전하고 가압경수로형 대표적으로 그거하고 차세대 원전, 빌 게이츠가 이야기한 차세대 원전, 그리고 우리 핵추진 잠수함에 넣기 위해서 20년 이상 준비해온 차세대 원전, 용융염 원자로가 차이가 뭔지 모르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알죠. 그 국방 쪽으로 우리가 노력해봤던 부분하고 미국이 드라이브를 걸고자 하는 차세대 훨씬 안전한 그 원전이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지는구나 하고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돌려보고 했을 텐데, 그런데 모르는 척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핵 잠수함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하고 대형 원자로하고 어떻게 달라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재명이 몰라서 물어본 게 당연히 아니고 기존에 이 무시무시한 세력들의 현황 파악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예. 우리 제목에서 작아놨잖아요. 모르는 거 끝까지 클리어한다. 자, 기후에너지부 차관인가 오늘 되게 중요한 데이터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발전 용량은 145기가와트, 즉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거, 수력, 화력, 원자력, 재생에너지 다 모으면 145기가와트를 생산할 수 있다. 네. 근데 전기는 이게 줄이고 0에서 145까지 왔다리 갔다리 쉽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끔 발전소를 수리하거나 정비하거나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안전 마진을 놔두고는 거의 풀가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생에너지가 지금 끼어드는 부분인데 이거는 아직 전체적인 전력망하고의 연계가 100% 완벽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걸 밀어붙일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도 원전 마피아의 세력이 강한 게, 제가 이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런 기사들이 떠요. 바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1위가 됐다, 처음으로. 예. 그나마 화력을 줄였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고, 한편 재생에너지가 10%를 넘었다. 그것은 1년 내내 전력망에 공급된 양을 봤을 때 그래요. 설비 기준으로는 우리가 진짜 145기가와트예요. 원자로 1기가 1기가예요. 자, 어떤 원자력 발전소가 하면 최소 4기에서 많게는 8기, 6기, 8기 정도까지 있죠. 설비 기준으로 현재 신재생에너지는 35기가와트.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 계획을 차관이 이야기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데이터예요. 향후 정부가 발전이라는 부분에서 어디에 투자할 건지가 다 나오거든요. 그 원전 마피아가 살려면은 원전을 추가로 건설해주거나 내지는, 그리고 그 있는 먹이 사슬 다 장악하고 있는 거잖아요. 언론까지. 그리고 노출이 안 돼 있고 자기들끼리 해먹는 거기에 대통령을 그냥 갈아치운다고 생각할 정도도 돼요. 대통령 5년 만에 우리 못 바꾼다. 이런 강력한 입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도 애둘러서 이야기하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이재명 스타일을 봤을 때 더 열심히 공부하고 있겠죠.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왜 우리 미래가 배팅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인데, 이 사람들을 어떤 부분은 예를 들어서 재활용해서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항공우주청장이 지금 좀 어설픈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현장에서 바로 누리호 연속발사 예산 팍팍 지원해준다. 안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런 걸 똑같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원전 세력한테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사실 예민한 데이터라는 거예요. 차관도 눈치 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대통령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원전 세력의 눈치를 보는 거죠. 현재 145기가와트 중에 35기가와트가 설비 용량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제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한 20에서 30% 되죠. 20-30%? 그래서 2030년이라고 기억하는데 2030년에 우리가 구축할 설비 용량의 목표가 뭐냐? 180에서 190기가와트 정도 된다. 5년에. 짧은 기간에 상당히 많이 느는 거죠. 그죠? 예, 한 20% 작게는 15% 많게는 20% 정도 늘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이게 대통령이 캐물어요. 이거를 자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왜냐면 계속 모호하게 답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으니까 그 차관이 이 점이 캐묻습니다. 그 중에서 180, 190조와 그 중에서 신재생 에너지 차지하는 설비 비율은 얼마? 설비 용량 비율 얼마? 100기가와트가 목표다. 현재 35기가와트인데 100기가와트다? 그럼 65기가와트가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45에서 65를 보태면은 210이에요. 근데 현재는 180, 190기가와트. 이것은 보수적으로 잡았다 치더라도 향후 5년 동안 우리가 추가로 생산할 전기의 설비는 전부 다 재생에너지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지요? 그러면 발전소 뭐랄까 대형 원전 끝났다. SMR도 당연히 아니다. 수력발전소도 아니고 화력발전소도 안 짓는다. 심지어 열병합발전소도 짓지 않는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여기저기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건 한국 수력원자력 쪽에서의 요구인데 수력원자력이 지금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되게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많은 걸 빼앗길 수가 있어요. 쫓겨날 수가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들어서 수력원자력이 하는 게 제가 얼마 전에 무주의 적상산 그걸 오토바이를 한번 갔었거든요. 거기가 대표적인 양수발전소예요. 밑에 댐이 하나 있고 산 꼭대기에 댐이 있어요. 즉 밤에 전기가 남을 때 밑에 댐에서 물을 퍼올려요. 지하관으로 산 꼭대기에 쌓아둬요. 밤에 전기가 남는데 발전소를 끌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전기가 부족한 피크 타임이 되면은 그걸 다시 흘려보내서 수력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를 보태거든요. 그걸 추가로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국 여러 군데가 경쟁이 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 1조가 넘었던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사업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해발 700, 800, 900에다가 댐을 짓거든요. 산 꼭대기에다가. 그리고 이쪽으로 해발 3, 400 낙체가 클수록 전기가 많이 생기니까. 자, 그런 것이 지금 수소 에너지랑 연계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아마 나중에 돌이켜보면 되게 바보 같은 짓으로 보일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게 수소 원자력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향후는 그게 수소로 바뀌게 될 거예요. 수소로. 뭐 국내에 전기 쓰는 거는 뭐 전력망을 연결한다든지 해저 케이블을 만들든지 하겠지만은 적상산 제가 말씀드린 양수 발전소 같은 걸 계속 짓는다?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예, 댐도 더 이상 수력 발전소용 댐, 다목적 댐, 글쎄요. 조그만 건 더 지을지 모르겠지만 주로 아마 이제는 뭐라고 할까 수돗물 공급이나 공업용수 공급 이런 용도로 쓸 거고 또 데이터 센터가 시키는 용도로 물을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AI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워낙 열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급격하게 변하는 부분이고 데이터가 그걸 이야기해 주잖아요. 여러분 같았으면 이게 수소 기반으로 가겠습니까? 양수 발전소를 몇 조짜리 들여서 만들겠습니까? 추가로 아니죠. 예, 그러면은 기존에 원전 기반에 설립됐던 수십 년간 밖에 노출되지도 않고 딱 빨아 엄청난 금액을 투자받으면서 원자로 하나 건설하는데 1조, 2조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끊어지면서 향후의 사업에서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면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첫 번째가 핵 폐기물을 처리하는 그리고 재농축하는, 재처리해서 농축하는 그 기관이 뭐 공단이나 이런 게 하나 새로 만들어져야 될 거예요. 그게 유일한 대안이에요.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었을 테니까. 거기서 계속 이런 이상한 태도를 보이면은 그것까지도 국물도 없다. 예. 이런 생각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네.